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탈압박 장인이라 불리는 댐자룡, 무사 덴벨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무사 덴벨레는 벨기에 황금 세대의 일원이자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의 탈압박 능력을 지닌 선수로 평가받았었습니다. 특히 탈압박 장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탈압박 능력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훗날 그를 상대한 윌셔가 말하기를 덴벨레는 항상 동런던 더비 때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공을 전혀 뺏을 수 없었으며 비현실적이었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상대의 엄청난 압박을 유유히 빠져나와 적진을 휘젓는 기백이 마치 조자룡과도 같다고 하여 댐자룡이란 또 다른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덴벨레는 커리어 초반만 해도 스트라이커와 윙어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공격수로 두각을 나타냈었습니다. 공격수로서 네덜란드 무대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을 정도이니 나름 공격수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았던 셈인데요. 그리고 10대 후반의 나이에 빠르게 대표팀에 데뷔를 한 것과 더불어 이후에 나선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선 벨기에 대회 4위에 기여하기까지 하자 그는 유망주로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덴벨레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소속팀인 알크마르로 돌아와 08-09 시즌의 리그 23경기 10골 1도움을 기록, 마침내 포텐을 터트린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이 28년 만에 리그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는데 크게 기여하자 그의 주가는 더욱 치솟게 되는데요. 그렇게 2010년 그는 풀럼으로 이적하며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그를 영입한 마클주 감독은 그의 공격적인 능력에 대해 극찬하며 풀럼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덴벨레는 스트라이커 자모라를 보좌하는 세컨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러나 감독의 기대와 달리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선 네덜란드 무대에서 보여준 위용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첫 시즌을 단 리그 3골로 마무리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국민 댐프시가 13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덴벨레는 더욱 굴욕을 맛봤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에게 은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풀럼의 새 감독으로 온 마틴 율 감독은 매 훈련마다 덴벨레가 보여주는 탈압박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더블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고 패스 능력도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한 율 감독은 그를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완전히 변경시켰는데요. 당시 풀럼의 중원 자원들이 줄부상을 당한 상황이라 율 감독도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덴벨레는 자신이 부족한 골 결정력을 인정하고 포지션 변경 제안을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그의 커리어와 팀에 있어서 신의 한 수로 작용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볼을 지켜내며 중원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의 활약에 힘입어 중원의 문제를 해결한 풀럼은 리그 9위라는 안정적인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덴벨레에게 프리미어리그 상위 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 모드리치의 대체자를 구하던 토트넘이 하나 약 270억 원이라는 바이아웃 금액을 투자해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덴벨레는 빌라스 보아스 체제에서 산드로와 중원을 구성했습니다. 산드로가 포백을 보호하는 오로지 수비적인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덴벨레는 압박과 공격 전개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그의 모든 장점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가 매번 훌륭한 활약을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미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던 시기라 탈압박 후 전진 패스를 하는 능력은 떨어졌고 오히려 탈압박 때문에 공격 템포를 종종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또한 전문 수비가 아닌 다른 성향의 선수가 그의 파트너로 기용되면 수비 부담이 늘게 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이는 개선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덴벨레는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 전체 42경기 2골 5도움을 기록하면서 모드리치의 공백을 잘 메워줬다는 호평과 함께 중원의 핵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 토트넘의 수많은 중원 자원들이 영입되었지만 덴벨레의 입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감독들도 빌라스 보아스서부터 팀 샤우드, 포체티노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원의 한자리는 항상 그가 지켰는데요. 물론 포체티노 감독 부임 초창기엔 벤탈렙 메이슨 중원 조합에 밀려 벤치로 밀려나긴 했었지만 이후엔 이들의 부상과 부진을 틈타 다시 주전 자리를 꿰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15-16 시즌 에릭센, 덴벨레, 다이어로 구성된 중원은 굉장히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덴벨레와 에릭센은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덴벨레 파트너로 나선 다이어는 덴벨레가 공격 전개와 볼음반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는 완전히 전문 수비의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렇듯 다이어의 존재 덕에 덴벨레는 마음껏 상대 중원에서 무쌍을 찍을 수 있었고 미친 탈압박과 더불어 준수한 패스 능력, 에릭센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토트넘은 경기 운영과 중원을 통한 공격 전개에 있어서 고민을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에릭센을 포함한 케인, 알리의 포텐도 한꺼번에 터짐에 따라 토트넘은 무려 리그 14경기 무패를 기록할 수 있게 되죠. 덴벨레는 단언컨대
이 시즌에 토트넘이 한동안 리그 우승에 도전하면서 결과적으로 리그 3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뤄냈는데 언성 히어로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한 활약을 이어나가며 토트넘의 4시즌 연속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선 유벤투스와 같은 강팀들의 중원을 탈탈 털어버리는 놀라운 활약을 보이며 큰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화하는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대표팀에서도 입지를 지켜낸 그는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단 2경기에 출전했던 것과 달리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선 무려 4경기나 출전했고 벨기에 대회 3위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덧 30대를 넘어선 그는 잦은 부상과 함께 신체 능력의 감소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자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을 떠나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토트넘에서 약 8년간 전체 250경기, 10골 12도움이라는 중미로서 준수한 기록과 구단에겐 한화 약 160억 원을 남긴 채 중국의 광저우 부리로 이적했습니다. 추가로 그가 떠난 18-19 시즌에 영입을 했던 토트넘은 덴벨레가 추가 이탈하자 이후에 그의 대체 자격으로 은돈벨레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국 무대로 향한 덴벨레는 무려 연봉 257억 원이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연봉을 받으며 중국 무대에서 무쌍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승컵은 들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2022년 시즌이 끝남과 동시에 현역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덴벨레와 같이 뛴 선수들은 하나같이 모두 그를 최고의 선수로 꼽고 있습니다. 공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못 뺏었단 말을 윌셔와 리세가 했으며 데브라인의 경우엔 5인제 축구에서 최고의 선수는 진정 덴벨레라고 강조했을 정도인데요. 또한 전 벨기에 대표팀 출신의 선수는 콤파니를 바보로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그의 재능에 대해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타락박 장인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무사 덴벨레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